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인간과 다른 종과의 교감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킨다. 좋은 생명체로 산다는 것은 입니다. 지은이는 사이 몽고메리, 그림은 레베카 그린, 옮긴이는 이보미, 발행은 더 숲입니다. 이 책은 무료 도서 협찬을 받았는데요. 영상을 보시고 간단한 소감을 댓글로 남겨주시는 10분께 무료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7일 커뮤니티에 공지하겠습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는 1,5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물은 우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들의 삶과 감정은 흔히 논쟁의 주제가 되는데요. 이러한 흐름에서 이 책은 우리 곁의 동물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는 기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동물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저자 사이 몽고메리는 죽음의 망설임도 없이 좋은 생명체로 살아가는 법이라고 답했습니다. 사이 몽고메리는 동물 생태학자이자 탐험가,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어릴 적 개가 되고 싶었던 저자는 검둥개 몰리를 통해 운명의 방향을 결정했고 환경과학 전문기자로 일하던 중 시민 참여형 과학탐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금의 길에 내딛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동물과 인간이 친구가 된다는 발상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감정을 동물에게 투영하는 의인관이라고 묵살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감정이란 인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동물의 감정을 잘못 해석하는 것보다 동물에게 감정이 아예 없다고 단정짓는 것이 훨씬 더 악질적이다. 저자는 동물을 인간과 동일시하는 것이 아닌 같은 생명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친구, 가족, 스승부터 인간을 대하듯 그녀, 그라고 부르며 동물을 동물로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포용하고 사랑합니다. 이러한 소통과 교감의 모습은 나와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점에서 동물과의 관계를 넘어 그 이상의 의미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반려견, 날지 못하는 거대한 새, 돼지, 거미, 문어 등 다양한 종의 동물들을 소개하고 그들에게 배운 가르침들을 서정적이고 통찰력 넘치는 문장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다른 종의 교감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킨다는 저자의 말은 인간 중심의 사고에서 탈피하여 이 세상에서 더 좋은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태도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운명의 방향을 정해준 첫 번째 멘토, 검둥개 몰리. 여느 때처럼 나는 학교에 있는 시간을 제외하면 늘 몰리와 함께 있었다. 뉴욕 브루클린 포트 해밀턴 쿼터스 225번가에 위치한 장군의 저택에 잘 손질된 잔디밭이 있었는데 스코티시 테리어 종인 몰리와 초등학생이던 나는 이곳에서 보초를 서고는 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몰리가 망을 보고 나는 그런 몰리를 지켜보는 것에 가까웠다.
스코티시 테리어는 여우나 오소리 사냥에 적합한 품종이다. 그런 스코티에게 깔끔하게 정돈된 군인의 정원은 그리 좋은 사냥터가 아니었다. 그저 작은 사냥감밖에 발견되지 않았다. 야생동물은 완벽하게 손질된 정원에 감히 발을 들이지 못했다. 그런데도 몰리는 가끔씩 다람쥐를 찾아내 쫓아가곤 했다. 우리는 사는 곳은 미군 소유의 집이라 울타리를 칠 수 없었다. 그래서 몰리를 땅속 깊이 박아둔 말뚝에 묶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몰리가 뾰족한 길을 쫑긋거리며 촉촉한 검은 코로 주변을 탐색하고 있었다. 몰리는 보이지는 않지만 저 멀리 어딘가에서 동물들이 오가는 소리와 냄새를 감지하려 애썼다. 그런데 갑자기 몰리가 복슬복슬한 몸을 포탄처럼 웅크리더니 순식간에 45cm나 되는 말뚝을 뽑아버렸다. 말뚝이 목질에 질질 끌리는데도 너무도 신난 나머지 흥분한 상태로 집 앞 주목나무 덤불로 돌진했다. 나는 몰리가 무엇을 쫓는지 금세 알 수 있었다. 바로 토끼였다. 나는 벌떡 일어섰다. 야생토끼는 난생 처음이었다. 야생토끼라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다. 하지만 몰리가 토끼를 문 앞까지 몰아간 상태였다. 게다가 발을 옥죄는 에나멜 메리제인 구두를 신은 초등학교 2학년생의 가냘픈 두 다리는 성견인 몰리의 네 다리를 따라잡기에 역부족이었다. 스코티시 테리어의 사납고 굵은 목소리가 너무 위압적이었는지 곧바로 엄마가 저택관리를 돕는 사병과 함께 집 밖으로 나왔다. 어른들은 흥분한 몰리를 잡기 위해 다리를 넓게 벌리고 진을 쳤다. 물론 몰리는 잡히지 않았다. 때마침 목줄마저 풀리자 몰리는 말뚝을 떨쳐내고 달려 나갔다. 아무도 몰리를 막을 수 없었다. 몰리는 토끼를 잡든 놓치든 간에 어두컴컴해질 때까지 몇 시간이고 밖을 배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시간을 보냈다 싶으면 그제야 집에 돌아와 짧게 컹컹대며 문을 열어달라는 신호를 보낼 것이다. 나도 몰리를 쫓아가고 싶었다. 몰리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함께 가고 싶었다. 토끼도 다시 보고 바깥 세상의 밤 공기도 느껴보고 싶었다. 다른 개들을 만나서 함께 뒹굴며 뛰놀고 구덩이에 코를 대고 누가 사는지 냄새도 맡아보고 흙 속에 어떤 보물이 감춰져 있는지 탐험해보고 싶었다. 보통 여동생들은 언니를 숭배하기 마련이다. 다만 내 경우에 언니는 바로 몰리였다. 엄마가 입혀주는 대로 얌전히 프릴럼피스와 레이스 양말을 신던 나는 맹렬하고 야성적이며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몰리를 닮고 싶었다. 그 모습 그대로 말이다. 엄마는 내가 결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를 방증하듯 엄마는 동물원에 나를 처음 데려갔던 이야기를 꺼냈다. 이제 막 걷기 시작한 아이가 어딜 그렇게 가고 싶었는지 엄마 아빠의 손을 뿌리치고 아장아장 걸어 들어간 곳이 하필 동물원에서 가장 몸집이 크고 위험한 하마의 우리였다. 본성대로라면 하마는 1500kg짜리 덩치로 나를 짓밟거나 물어서 반토막 냈어야 했다. 그런데 하마는 착하게도 나를 쳐다보기만 했나 보다. 내가 무사했던 것을 보면
엄마는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몸서리가 처진다고 했다. 그러고 보면 어렸을 때부터 나는 항상 동물에게 끌렸다. 친구, 어른, 인형보다 동물이 훨씬 좋았다. 키우던 금붕어인 골디와 블레이키를 관찰하길 좋아했고, 사랑을 듬뿍 주었던 거북이 미지엘로 아이즈와 노는 게 행복했다. 미지엘로 아이즈는 1950년대 대부분의 애완용 거북이들처럼 제대로 된 먹이를 먹지 못한 탓에 등껍질이 얇아져서 그만 죽고 말았다. 엄마는 나를 위로하려고 아기 인형을 사주었지만 내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런데 아빠가 남미 출장을 다녀오면서 박지한 새끼 카이만 악어를 사오자 악어에게 인형 옷을 입히고 장난감 유모차에 태워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등 난리도 아니었다고 한다. 나는 외동이었지만 한 번도 형제를 바란 적이 없었다. 노래가 필요하다는 생각 자체를 한 적이 없었다. 애들은 시끄럽고 부산스러우며 가만히 앉아서 꿀벌을 관찰할 만큼 인내심이 많은 존재가 아니었다. 거리를 활보하는 비둘기 떼에게 달려들어 흩어지게 하는 장난을 좋아할 뿐이었다. 어른이라는 존재도 마찬가지였다. 드물게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딱히 기억에 남을 만큼 인상적인 어른은 없었다. 엄마나 아빠가 다른 어른이 키우는 반려동물을 기뜸해주지 않으면 나는 여러 번 만난 상대라도 기억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다. 예를 들면 브랜디 주인이야 라고 알려줘야만 그제야 기억이 났다. 브랜디는 붉은 작물을 가진 미니어처 닥스훈트인데 어른들이 늦게까지 만찬을 즐기는 날에는 항상 내 침대로 파고들었다. 그런데 브랜디 주인의 얼굴이나 이름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어른은 좋아한 적이 별로 없지만 잭 삼촌은 예외였다. 진짜 삼촌은 아니고 우리 아빠의 지인으로 직급은 대령이었다. 잭 삼촌이 얼룩무늬 조랑말을 그려주면 나는 정성껏 무늬를 색칠했고 아빠랑 삼촌은 옆에서 체스를 두었다. 내 언어 능력이 충분히 발달했을 무렵 나는 부모님에게 나 자신이 말이라고 선언했다. 그러고는 머리를 흔들고 히잉 울면서 집 주변을 뛰어다녔다. 아빠는 결국 나를 조랑말이라고 부르는데 동의했지만 사람들의 이목을 중시했던 고상한 우리 엄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얌전하고 분별력 있는 소녀로 자라길 바랐지만 안타깝게도 혹시 당신 딸이 뒤떨어진 아이는 아닐까 노심초사해야만 했다. 소아과 전문 군의관은 조랑말 단계는 언젠가 지나간다며 엄마를 안심시켰다. 군의관의 말처럼 정말로 조랑말 단계는 지나갔다. 다만 곧이어 내가 개라는 사실을 밝혔을 뿐이다. 내가 봤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하나밖에 없었다. 부모님과 어른들이 내게 본인들이 생각하는 여자아이가 되는 법만 가르치고 개가 되는 법은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만 3살이 되어 몰리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어린 나의 평생 소망이 실현되었다. 스코티시 테리어 강아지는 용감하고 활달해요. 애견 분양 웹사이트에 쓰여있는 문구다.
그리고 활동적이고 고집이 센 편이라고 한다. 스코티의 강인하고 독립적인 성격이 어릴 때부터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스코틀랜드에서 가축을 해치는 야생동물을 쫓기 위해 개량한 이 작은 검둥개는 하일랜드의 천사다. 여우와 오소리를 진압할 정도로 강하고 용감하며 주인의 지시 없이도 침입자보다 한 수 앞서 독립적으로 움직일 만큼 영리하다. 작가이자 평론가인 도로시 파커는 스코티를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두 발로 서면 25cm를 겨우 넘고 몸무게는 9kg 남짓한 몸짓으로 소형견의 조밀함과 대형견의 장점을 모두 갖췄다. 자동차에 지이는 것만이 유일한 위협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튼튼하다. 이때마저도 운전자는 자신이 개와 전투를 치렀다고 느낄 것이다. 어린 스코티는 마치 스테로이드를 복용해서 무적이 되어버린 2살배기 악동과도 같았다. 어린 시절 우리는 내내 붙어 다녔어도 몰리는 나와 정반대로 강인하고 혈기 왕성했다. 만 2살이 될 무렵 우리 가족은 내가 태어난 독일을 떠나 미국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시련이 몰아쳤다. 유모가 있던 독일과 달리 미국에 오자 육아는 온전히 엄마 몫이 되었다. 엄마가 나중에 말하길 어린 시절 나는 감염성 단액증을 앓았다고 한다. 이상하게도 유아기에는 좀처럼 발병하지 않는 병인데 말이다. 당시 고모는 엄마의 말을 믿지 않았다. 세월이 흐른 뒤 내가 직접 군 의료 기록을 확인해 보니 역시 그런 진단 내역은 없었다. 당시 고모는 누군가 어린 날을 반복해서 심하게 흔들거나 짓누른 것이 틀림없다고 굳게 믿었다. 사실 내가 자주 울기는 했다. 10대가 되어서도 칵테일 시간을 방해할 정도로 자주 울었다고 엄마는 아직도 친구들한테 불평한다. 엄마는 하루 중 늦은 오후에 마티니 한 잔 마시는 순간을 가장 사랑했다. 아빠는 멀리 나가고 징징대는 아기랑 둘만 남겨진 상황에서 한 잔의 칵테일 시간은 외로움을 달랠 유일한 수단이었을 것이다.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몇 개월이 지나자 나는 놀지도 말하지도 않았다. 음식도 거부했다. 만 3살이 되어도 몸은 전혀 자라지 않았다. 부모님은 나 때문에 몹시 힘들어했다. 엄마는 밥을 다 먹어야만 바닥에 그려진 동물을 볼 수 있는 밥그릇을 사는가 하면 토스트를 동물 모양 쿠키틀로 찍어주었다. 아빠는 밀크쉐이크에 날달걀을 몰래 풀어서 내게 주었다. 그래도 내 건강에 차도가 없자 자포자기 심정으로 강아지 입양을 생각한 듯하다. 오늘날에도 애견 훈련사나 부모교육 상담사는 우리 부모님과 같은 이유로 반려동물 입양을 반대한다. 애견 훈련사는 스코티가 훌륭한 견종이기는 하지만 어린이와는 잘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어린이들이 실수로 개의 발이나 꼬리를 밟을 경우 스코티는 참지 못하고 물어버리기 때문이다. 스코티의 턱과 이빨은 중형견인 에어데일 테리어만큼 크다. 다른 견종에 비해 충성스럽기로 정평이나 있지만 테리어 중에 가장 사납기로도 유명하다. 게다가 요즘 전문가들은 아무리 유순하고 참을성이 많은 견종이라도
아이가 만 67살이 되기 전까지 개를 키우지 말라고 권한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고 화려한 외모의 쿠바 망명자 출신인 그레이스 이모는 소중히 기르던 강아지 3마리 중 1마리를 내게 주었다. 그레이스 이모는 진짜 내 이모가 아니었고 이모부라고 불렀던 이모의 남편도 진짜 내 이모부가 아니었다. 클라이드 이모부는 아빠의 친한 친구였지만 그레이스 이모는 우리 엄마와 라이벌 관계였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를 우아하게 틀어올린 그레이스 이모는 허벅지가 드러나게 옆이 트이고 가슴이 깊게 파인 맞춤 드레스를 입었다. 게다가 검은색 아이라이너에 붉은색 립스틱을 바르고 높은 구두를 신었다. 엄마는 이모가 돋보이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다. 한 번은 내게 물었다. 그레이스 이모가 강아지들 예방접종을 하러 동물병원에 갔는데 무슨 색 원피스를 입었는지 아니? 검은색이요. 나는 이렇게 답했다. 나라면 가족끼리 최대한 비슷해 보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자 엄마가 말했다. 아니, 바로 흰색이야. 뭐 흰색이면 강아지들이 더 돋보이긴 했을 것이다. 아마 그때 예방접종을 맞은 지 얼마 안 되어서 몰리가 우리 집에 왔던 것 같다. 몰리와의 첫 만남은 내 짧은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가 아파서였는지 아니면 너무 어렸던 탓인지 내 인생을 바꾼 그 순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하지만 몰리가 우리 집에 온 효과는 금세 드러났다. 몰리가 우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부모님은 나와 몰리가 함께 있는 사진을 찍어주었다. 엄마는 그 흑백 사진을 크리스마스 카드로 만들어서 주변 지인들에게 보냈다. 내가 만 4살이 되기 2달 전이었다. 사진 속에 내가 짧은 소매를 입은 것을 보면 여름에 찍은 것이 분명한데 벽난로에 크리스마스 양말이 걸려 있고 바닥에 춤추는 산타 인형이 놓여 있다. 매년 엄마가 만드는 크리스마스 카드가 그렇듯 이번 사진도 설정샷이었다. 하지만 몰리와 나의 상기된 표정만은 진짜였다. 몰리가 또 아빠 양말을 가져갔어요. 여느 강아지처럼 몰리도 물건 훔치기를 좋아했다. 특히 아빠가 정복을 입을 때 맞춰 신는 검은색 정장 양말을 좋아했다. 몰리가 아빠의 양말을 가져가면 나는 신나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외쳤다. 고자질이 아니라 이후 펼쳐질 진풍경을 예고하려는 것이었다. 아빠도 워낙 개를 좋아해서 매번 이 놀이를 재미있어 했다. 몰리는 빨래바구니나 신발코 속에서 찾아낸 양말을 물고 거실로 돌진했다. 그리고 사납게 으르렁대며 무언가에 홀린 듯 신명나게 양말을 흔들어 댔다. 결국 발목 부분이 찢어질 때까지 물어뜯고 나서야 겨우 양말을 내려놓았다. 몰리는 어린 강아지답지 않게 물건을 질겅질겅 씹는 게 아니라 완전히 작살내버렸다. 개껌도 물론 좋아했지만 아빠 양말을 물 때면 완전히 사냥꾼 같았다. 내가 아는 한 몰리는 실제 동물을 죽인 적은 없었다.
그러나 물건을 씹는 것은 나름 물건을 살아있는 생물이라 상상하고 사냥해 죽이는 행위로 보였다. 몰리는 공 터트리기도 좋아했다. 작은 공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고 던져도 물어오지 않았다. 축구공, 킥볼, 피구공 등 공기를 빵빵하게 채워넣은 큼직한 공들을 좋아했다. 그래서 종종 아침 일찍부터 목줄을 채워서 군부대 테니스장으로 산책을 나갔다. 어른들이 코트를 차지하기 전에 몰리가 공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말이다. 나는 몰리가 코끝으로 공을 몰며 정신없이 코트를 누비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목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으르렁 소리가 내 가슴까지 울렸다. 코끝에서 계속 공을 놓치다가도 결국에는 코너에 몰아넣고는 날카로운 송곳니로 펑 터뜨려 버렸다. 강한 턱뼈를 벌리고 입안에 완전히 들어갈 정도로 공이 납작해지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물고 흔들었다. 그렇게 누더기가 된 공을 항상 내가 집어서 살펴보게 했다. 꼭 누군가 송곳으로 마구 찌른 듯했다. 강아지의 그 작은 입으로 큰 공을 이렇게 만들다니 나는 몰리가 진심 어린 존경을 받아 마땅한 강인한 존재라는 사실을 애초에 알아챘다. 군부대 사람들도 몰리의 진가를 알아보았다. 몰리가 좀 더 커서 말뚝에 메어두기 힘들어지자 혼자 밤 산책을 나가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면서 군부대 안의 몰리를 알아보는 사람들도 늘었다. 한 번은 밤중에 여군 지원 부대를 지나간 모양이었다. 그 다음 날 들은 이야기인데 마침 다들 밖에 나와 있어서 몰리가 산책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여군들은 몰리가 킁킁대며 그녀들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한 줄로 서서 기다려 주었다. 그리고 몰리가 가던 길을 다시 떠나자 거수경례를 했다고 한다. 사실 이야기가 와전되었을 수도 있고 단지 장군이 기르는 개라서 경례를 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혹시 이 강인하고 용감한 여성들이 작은 암강아지의 독립심과 투지를 보고 존경심을 표한 것은 아니었을까? 19세기 스코틀랜드군 사령관인 조지 더글러스 소장도 스코티의 자질을 알아보았다. 덤버턴 백작이라고도 불렀던 그는 스코티시 테리어 몇 마리를 키웠는데 이들에게 다이아드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여기서 영감을 얻은 그는 가장 아끼던 부대인 노열 스코트를 덤버튼의 다이아드라고 불렀다. 몰리는 전형적인 스코티답게 자립성을 타고난 덕에 사람의 명령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특히 밤나들이 중에는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다 부모님이 한 가지 요령을 알아냈는데 현관 전등불을 껐다 켰다 하면서 이제 그만 돌아오지 않겠니?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제안에 가까웠다. 아빠는 전등불이 신호등과 비슷하다고 느꼈다. 신호등에 빨간불이 멈추라는 제안일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몰리 역시 우리의 신호가 제안이라고 느껴질 경우에만 집으로 돌아왔다. 난 그런 몰리의 행동이 전혀 거슬리지 않았다. 몰리가 내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왜 그래야 하는가? 내가 만 5살이 되었을 때 몰리는 겨우 2살이었지만 이미 다 자란 성견이었다.
난 몰리를 내 윗사람으로 여겼고 내 롤모델로 삼았다. 내가 정립한 우리 관계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미처 하지 못했다. 엄마가 우리 둘을 길들이려고 손쓰기 전까지는 말이다. 스코티는 성격이 독립적이고 완강해서 특별한 견종으로 여겨지지만 이 때문에 훈련하기 힘들기도 하다. 한 애견훈련 웹사이트는 스코티가 타고난 성격으로 인해 복종을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몰리는 장난감과 옷가지를 망가뜨리며 마음껏 뛰어다녔다. 그런데 믿기 힘들겠지만 우리의 화려한 그레이스 이모는 자신이 기르는 스코티들에게 기도를 하고 피아노를 치도록 훈련시켰다. 이모는 땅딸막한 검은색 유아용 장난감 피아노를 샀는데 마나 스누피와 피너치의 슈레더가 치는 것과 똑같았다. 이모는 몰리의 남동생인 맥을 거실로 부른 후 야심차게 명령했다. 피아노를 치자. 그러면 피아노 앞에 앉은 맥이 아빠를 번갈아 내밀며 플라스틱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다. 당시 피아노를 배우던 나도 못하는 양손 연주를 맥이 해내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모의 스코티들은 신앙심마저 갖추어서 초대한 손님마다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모는 연푸른 덮개를 씌운 수트를 스코티들의 식탁으로 사용했고 여기에 어울리는 파란색 식탁보와 접시 두 세트를 놓았다. 이모가 번쩍거리는 알루미늄 그릇에 음식을 듬뿍 담아 가져오면 맥과 맥의 어미개인 지니는 나란히 앉아서 기다렸다. 이모는 그릇을 내려놓고 명령했다. 기도하자. 그러면 스코티들은 식탁 가장자리에 앞발을 올리고 고개를 숙인 다음 코끝을 앞발 아래에 쑥 집어넣었다. 스코티들은 이모가 먹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기도 자세를 유지했다. 이 모습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군대 상류사회에서는 동료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엄마는 비록 애견훈련사는 아니었지만 엄마는 아칸소주에 살던 어린 시절에 플립이라는 작은 믹스견을 키웠는데 슬프게도 차에 치여 죽고 말았다. 봉제 솜씨만은 매우 뛰어났다. 그래서 화려한 라이벌을 이기기 위한 작전에 착수했다. 우리 개를 사람처럼 행동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람처럼 보이도록 옷을 입히기로 작정한 것이다. 스코티는 굵고 뻣뻣한 털 덕분에 각종 기후에 잘 견딘다. 그런데도 엄마는 몰리에게 작은 코트를 만들어 주었다. 심지어 여름용과 겨울용 코트가 따로 있었다. 적어도 타탄체크 무늬였으면 어울리기라도 했을 텐데 엄마는 몰리가 여자라서 그에 걸맞는 복장을 해야 한다며 파스텔색 옷을 만들었다. 옷 다음은 가구였다. 이모네 거실에는 맥에 피아노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이에 질세라 몰리에게 캐노피가 달린 침대를 사주었다. 부엌과 거실 중간에 침대를 설치하고 베개와 이불은 물론 사방에 주름이 달린 붉은 새틴 캐노피까지 만들어 주었다. 내 옷에도 주름 장식이 점점 많아졌다. 항상 나를 얌전한 소녀의 모습으로 만들고 싶어한 엄마의 열정 때문이었다. 브루클린 사립학교 여학생들은 아무도 바지를 입지 않았다. 나도 5학년이 되어 공립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흔한 청바지 한 벌도 없었다.
심지어 옷을 더럽히지 말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유치원 미술 시간에 미술 가운을 입고도 손가락에 물감 묻히기를 거부했을 정도였다. 훗날 엄마는 이 일화를 매우 자랑스레 이야기했다. 엄마는 검은 몸체에 금장 무늬가 있는 재봉틀로 예쁜 드레스를 본떠 내 옷을 만들었는데 대부분 엄마 옷과 세트였다. 그중 최고로 꼽히는 걸작은 초등학교 연극 무대에서 입은 의상이었다. 나는 반에서 제일 작다는 이유만으로 양치기 소녀 역을 맡았다. 레이스가 달린 의상은 온통 분홍색과 흰색이었고 수가 놓인 본인 모자와 세트였다. 의상이 어찌나 화려했던지 내가 무대에 오르자 온 관객이 숨을 죽이고 나를 바라보았다. 이처럼 엄마는 내가 사랑스러운 소녀가 되길 바랐지만 나는 개다움을 숭배했다. 특히 몰리의 초자연적인 힘에 도취되어 있었다. 몰리는 아빠 부하의 차가 대문에 들어서기 전부터 오는 것을 알아챘고 엄마가 강아지용 캔사료를 냉장고에서 꺼내는 순간 바로 냄새를 감지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도 몰리 같은 초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이 참 궁금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만화 주인공들은 꼬마 유령 캐스퍼처럼 벽을 통과하고 SF 만화 스페이스 엔젤처럼 우주선을 타고 날아다녔다. 그런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내 옆에 있다니 어린 나는 몰리의 조수가 되리라 결심했다. 나는 얼굴에 점 하나 놓치지 않겠다는 열정으로 몰리의 몸 구석구석을 탐색했다. 기다란 분홍색 혀에 난 깔깔한 돌기부터 배변할 때 몸을 웅크리면 꽃처럼 피어나는 항문까지 참 자세히도 관찰했다. 귀를 쫑긋거리거나 접는 행동은 물론이고 고무처럼 말랑말랑한 코를 찡긋거리거나 위로 치켜 올리는 작은 몸짓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다. 몰리는 모든 행동이 완벽했다. 몰리는 나와 다른 부분이 수두룩했다. 콧구멍만 봐도 나는 그냥 동그란 구멍인데 몰리는 쉼표 모양이었다. 귀도 내 것처럼 고정되지 않고 자유자재로 움직였다. 게다가 그 안에는 신비로운 연골들이 가득했다. 나는 이 정도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고 언젠가는 몰리와 똑같아지리라고 믿었다. 몰리에게 개처럼 되는 비결만 배우면 될 일이었다. 아직도 바닥에 팔을 괴고 엎드려서 몰리의 자는 얼굴을 몇 시간이고 바라본 일이 기억난다. 몰리의 냄새와 숨결 그리고 꿈까지 공유하고 싶었다. 나는 몰리와 함께 집을 떠나는 상상을 했다. 이 상상은 수년에 걸쳐 구체화되었다. 우리는 숲속에 살 것이다. 맑은 시냇물을 마시고 숲에서 먹을 것을 찾고 속이 빈 나무 안에 몸을 누일 것이다. 숲속 모든 동물이 우리를 알고 우리도 그들을 알 것이다. 우리는 하루 종일 세상을 바라보고 골을 벌렁거리며 냄새를 맡고 땅을 파헤치며 탐험할 것이다. 몰리는 내게 세상을 알려줄 것이다. 군부대, 학교, 아스팔트, 벽돌, 콘크리트를 벗어난 진짜 세상을 말이다. 몰리만 내 곁에 있다면 야생동물들의 비결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가족은 군부대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따분한 교회에서 살았지만 나는 저 바깥 세상에 생동감 넘치고 푸르름이 살아 숨쉬는
세계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 새와 곤충, 거북이와 물고기, 토끼와 사슴이 복작이며 바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 말이다. 동물의 왕국과 같은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책을 보고 이런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믿게 된 것은 물리가 이 세상을 감지하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리는 진짜 세상은 평범한 인간의 감각적 한계를 넘어서는 세계였다.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언젠가는 물리와 함께 이곳을 탈출해서 그 세상으로 가리라 한 것을 알았다. 물리가 나와 동물의 힘을 공유할 수 있는 야생의 세계로 말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좋은 생명체로 산다는 것은 을 보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